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말로 건네지지 않은 긴장과 미소 뒤의 슬픔, 공기 속에 퍼지는 미묘한 불안을 한꺼번에 느끼게 됐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건 타고난 감각이고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 선명한 봄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물리적 위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미세하고 훨씬 깊이 스며드는 성질의 것입니다. 너무 또렷하게 깨워진 의식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한 무의식의 세계에 더 이상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 말이죠. 파티를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잘 지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잘 지내요.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맞추고 조금 과장된 웃음을 섞고 서로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표면을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그것은 누구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따르는 규칙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표면을 지나쳐버립니다. 말끝마다 미세하게 움찔하는 표정, 환한 웃음 속에 가라앉은 고독,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잔물결을 당신의 몸이 먼저 감지합니다. 문제는 한번 보게 되면 다시 이전처럼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더 난감한 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어느새 거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 고개를 돌리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분명한 시선은 모두가 암묵적으로 외면하기로 합의한 것들을 조용히 비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그 자리를 어지럽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위험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또렷함은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으려 하죠. 첫 번째 창, 문턱은 여기서 열립니다. 본다는 것의 대가를 이제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마주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울이 되어 그들의 어긋난 표정과 숨긴 진심을 고요히 비추는 순간 누구도 그 투명함 앞에서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당신의 시선은 말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기로 합의한 것들이 여기 있다고. 그리고 그 침묵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이 됩니다. 그 불편함은 종종 오해로 번지고 설명하지 않은 방어로 굳어지며 당신을 이유 없는 문제의 근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회를 무대로 사람들을 배우로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는 성공한 사업가의 옷을, 누군가는 다정한 부모의 역할을, 또 누군가는 믿을 만한 친구의 표정을 입습니다. 연극은 모두가 배역을 지켜줄 때 매끄럽게 흘러가고 객석은 그 흐름을 방해받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장면 한가운데서 무심히 드러난 틈을 보고 무대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객석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어나 저건 연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 말은 사실일 수 있어도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은 깨지면 더 이상 연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름 붙이자면 고립입니다. 친구가 부족한 외로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현실을 사는 데서 오는 깊은 고립. 마치 당신만 다른 언어를 쓰는 듯한 고립입니다. 당신은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화는 엇갈리고 미소는 어색해지며 당신의 침묵조차 누군가에겐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더 선명하게 볼수록 더 멀어지는 기분이 깊어지고 선의로 내민 진실이 때로는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본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보이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빛이며 그 빛으로 상처를 내느냐, 길을 비추느냐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왜 거울이 두려움을 부른다고 오해되는지, 왜 무대는 쉽게 진실을 허락하지 않는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를 사라라고 부르죠. 사라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누가 진심으로 말하고 누가 역할을 연기하는지, 누가 상처를 감추고 누가 신뢰할 수 있는지 공기처럼 스며드는 단서를 재빨리 읽어냈습니다. 그 능력은 놀라웠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가까웠던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고 사람들은 그녀 곁에서 자신이 너무 드러난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심각해, 너무 과하게 해석해, 그냥 좀 즐겨 라고 마치 그녀의 시선을 가볍게 접어 넣을 수 있는 무언가인 양 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꺼버릴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소리를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이 감각은 늘 켜져 있었고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애써 감추려 했던 것들을 조용히 비추었습니다. 그럴수록 거리는 멀어졌고 미소는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그녀의 존재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선명하게 볼수록 더 깊어지는 고립,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현실을 사는 듯한 고립이 그녀의 일상에 서서히 뿌리 내렸습니다. 말을 아끼는 순간에도 그녀의 침묵은 오해가 되었고 조심스러운 한마디조차 누군가에겐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하고요. 이 질문은 곧 새로운 문턱이 되어 그녀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종종 공격을 부르고 침묵하면 자신을 배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쪽을 택하면 그녀는 부정적이다, 예민하다, 문제를 만든다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존재하지 않는 악의를 읽어낸다며 몰려들 공격적인 방어와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침묵을 택하면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지각을 스스로 부정하는 순간 안쪽에 나침반이 흔들리고 믿음은 미세하게 침몰하기 시작하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 조용한 분열이야말로 가장 은밀한 형태의 광기이자 그 선명한 봄이 치러야 하는 대가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위험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요. 회의실을 떠올려 봅시다. 모두가 스스로를 칭찬하며 일이 잘 굴러간다고 말하던 그 순간을요. 겉으로는 활기가 넘쳤지만 눈을 조금만 들이면 금이 간 징후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애써 피하는 주제들,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시선이 흩어지는 장면들, 과하게 힘이 들어간 열정 같은 것들이요. 그때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아마 점검해 볼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논박이 아니라 이유를 묻지 않는 차가운 거절과 미묘한 적대감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굳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위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분노는 종종 당신을 향합니다. 누구도 회의를 열어 당신을 악인으로 만들자고 합의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은 빠르게 결론에 닿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지각이라고요. 진실을 알리는 이는 종종 표적이 됩니다. 황제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는 아이를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때 따라붙는 말들은 익숙합니다. 너무 부정적이야. 괜히 이를 키워. 예민해. 가벼워져야 해. 의심이 많아. 같은 라벨들이죠. 이 라벨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무엇이 보였는지를 보지 않기 위해 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린다는 점입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이 장면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연장자와 위계를 공경하는 문화에서 직접적인 지적은 예의와 조화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쉽게 부릅니다. 가족과 공동체, 조직에서 평온을 유지하려는 마음은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 때로는 진실의 타이밍과 방식에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영원히 삼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더욱 결정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분명함은 칼이 아니라 빛이며 빛을 비춘다는 이유로 상처를 냈다고 오해받는 순간에도 빛의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면의 폭로가 아닌 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의 관찰과 간결한 질문, 호흡을 늦추는 침묵 같은 것들 말입니다. 모두가 표면을 지키려는 무대에서 당신의 가장 큰 위험은 진실이 아니라 메신저라는 이유로 받는 반발이며 그 반발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조용한 균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함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보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되 본 것을 권력처럼 휘두르지 않는 중심 말입니다. 이 중심을 지키는 법은 곧 이어질 다음 장에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분노가 당신을 향할 때 어떻게 스스로를 잃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요. 당신이 겪게 될 네 번째 위험은 타인의 감정과 말해지지 않은 진실을 끝없이 흡수하다가 어느 순간 무엇이 나의 것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방에 들어갔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슬픔 혹은 짜증을 안고서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감정이 과연 나의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생각보다 지칩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당신의 몸과 마음은 주변의 분위기와 감정을 조용히 흡수하고 결국 자신만의 온도를 잃게 되니까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것과 같아 끝내는 자기의 음색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경계가 지나치게 투명해질 때 진짜 위험은 시작됩니다. 자기 중심이 희미해지고 타인의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방향을 잃기 쉬워지니까요.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의 심리적 위험입니다. 보호 없이 과도하게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정체성의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맥락에서는 이 현상이 더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고 말끝의 온도를 세심히 조절하는 문화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위기를 먼저 읽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계와 예의를 섬세하게 지키는 대화 습관은 갈등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타인의 기대와 감정에 과도하게 동조하게 만들 수 있어 경계가 흐려지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선을 긋는다는 말 대신 호흡을 가다듬고 강역을 둔다는 표현이 더 유효합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을 택한다는 뜻이니까요. 방법은 의외로 고요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흐린 물의 비유처럼 혼자 머무는 시간에 천천히 가라앉히며 무엇이 나의 감정이고 무엇이 타인의 잔향인지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중심을 회복하는 호흡이며 내 목소리의 음색을 다시 듣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중심 위에 서라면 당신의 또렷함은 칼이 아니라 빛으로 작동합니다. 상처를 내기보다 길을 비추는 방식으로요. 다음 장에서는 이 빛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경계 설정과 말하기의 온도,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서 쓸 수 있는 부드러운 단호함의 문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균형이 바뀝니다. 이 위험은 무의식적일 때만 진짜 위험이 됩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순간, 보는 일은 멈추지 않지만 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모두를 구할 의무가 없고 모든 숨은 진실을 드러내거나 모든 문제를 고칠 책임도 없습니다. 진짜 위험은 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강박입니다. 문제를 보면 즉시 해결해야 하고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면 당연히 치유해야 하며 집단의 균열을 보면 곧장 바로잡아야 한다는 믿음이 결국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그 믿음은 타인의 목까지 짊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중심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연습은 개입이 아니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보도에 움켜쥐지 않고 이해하되 통제하려 들지 않으며 알아차리되 서두르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칼이 아니라 곁에서 조용히 방향을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그 빛 곁에서 사람들은 방어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속도와 타이밍으로 천천히 깨어날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내릴 결정은 단순합니다. 보았으니 지금 고치겠다가 아니라 보았으니 먼저 지켜보겠다입니다. 개입은 때가 오면 자연히 길을 찾고 당신의 조급함은 그 시간을 앞당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백과 절제가 당신의 맑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경계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인식은 더 선명해지고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이상하게도 더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바꾸어야 한다고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조용히 숨을 쉽니다. 과제를 부여하지 않는 시선, 일정표를 들이밀지 않는 침묵 앞에서 마음은 스스로의 속도로 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또렷이 보면서도 다르기를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감각은 해방에 가깝습니다. 마침내 괜찮아지는 듯한 가벼움과 함께요. 이런 만남은 희귀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오래 기억됩니다. 보지만 밀어붙이지 않는 시선은 그 자체로 숨 쉴 공간이 되니까요. 통합된 봄은 무기가 아닙니다. 설명으로 몰아붙이는 말도 아니고 정답을 강요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로 건네는 선물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온전히 보도해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배려이니까요. 문제를 부정하거나 아무 일도 없다고 덮어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무의식을 당신의 개인 프로젝트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은 그냥 지켜볼게요. 당신의 속도를 존중할게요. 필요하시면 말해 주세요. 이 짧은 문장들은 개입을 미루지만 방치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낮추며 스스로 깨어날 여백을 마련합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서둘러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으로 자기 시간표를 회복합니다. 결국 당신의 역할은 구원자가 아니라 공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빛은 칼이 아니며 서두르지 않는 빛은 방향을 가리킬 뿐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보았던 진실은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때의 성숙으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험은 보는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쥐느냐에 있습니다. 맑음을 무기처럼 휘두르면 관계는 금세 상처를 입고 다쳐버립니다. 그러나 맑음을 가볍게 쥐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연민 어린 알아차림과 강박적인 수선은 다릅니다. 연민은 곁을 지키고 수선은 상대를 끌고 갑니다. 연민은 질문하고 수선은 판결합니다. 한국의 장면에서는 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체면과 분위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깊어서 정면 충돌은 쉽게 방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크하듯 말해야 합니다. 짧게, 부드럽게, 여백을 남기며 나는 내 속도를 존중할게요.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지금은 그냥 지켜볼게요. 같은 문장들이 그 여백을 지켜줍니다. 보여주기보다 보아주기를 택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의 시간표를 회복합니다. 당신이 정답을 들이밀지 않을 때 상대의 마음은 조용히 펼쳐집니다. 성급한 충고 대신 간결한 질문 하나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부담 없나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분명함은 칼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방향을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고치겠다보다 지켜보겠다고, 증명하겠다보다 머물겠다고. 그때부터 변화는 설득이 아니라 성숙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시간이 무르익으면 숨은 진실은 스스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서두르지 않는 빛으로 그 곁을 지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훈련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가라앉듯 조용히 머무르며 무엇이 나의 감정이고 무엇이 타인의 잔향인지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정화이며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 자기 목소리의 음색을 되찾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지각을 신뢰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본 것을 판단의 칼로 쓰지 않으며 중심에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눈앞의 진실이 분명해 보여도 핵심은 맞게 보았는가 보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고 진실이 스스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공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준비되었을 때 변하고 문제는 조건이 무르익을 때 풀리며 의식은 각자의 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냉담한 단절이 아니라 의식적 거리입니다. 타인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강한 경계입니다. 이 거리는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온도를 낮춰주며 당신을 구원자가 아닌 공간의 지킴이로 서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의 또렷함은 칼이 아닌 빛으로 작동하고 빛은 서두르지 않고도 방향을 충분히 비춥니다. 이제
당신의 몫은 분명합니다. 본 것을 즉시 고치는 다급함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힘을 다루는 성숙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다음 장에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구체적인 호흡과 중심을 흐리지 않는 말하기의 온도에 대하여요. 위험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또한 실제입니다. 당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도 깨어있을 수 있고 깊이 보도해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힘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보았으니 고치겠다가 아니라 보았으니 중심을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선물과 저주는 사실 하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쥐는 방식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지혜와 경계, 인내가 그 무게를 선물로 바꾸고 성급함과 집착은 선물을 저주로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과제는 단순합니다. 명료함을 가볍게 쥐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처럼 보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과 마주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외롭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보는 자의 삶이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함께일 때 우리는 세상을 밀어붙이지 않고도 조금 더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깨우는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깨어있을 당신의 몫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서두르지 않는 빛으로 곁을 지키면 의식은 각자의 시간표로 서서히 떠오릅니다. 잠든 도시 위로 새벽이 스미듯 진실은 강요 없이도 제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남은 문장은 이렇습니다. 눈을 뜬 채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웁시다. 보도에 움켜쥐지 않고 이해하되 지배하지 않으며 중심을 잃지 않은 채 세상을 통과합시다. 그때 당신의 명료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조용히 길을 비추는 선물이 됩니다.